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 누군가 저에게 남편에 대해 물으면 저는 가볍게 한번 다녀왔다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가끔은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번 다녀온 게 맞나 싶거든요. 결혼 생활이 12년이었고 한 남자와 그 기간을 함께 보냈지만 결혼을 2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결혼 생활은 마치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다른 경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너무 달라서 저도 결국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경기도의 한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남편도 동생도 올케도 다 같은 지역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서로 얼굴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동네는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천평대 과수원을 운영하시고 시내에서는 과일 도매상도 하셨죠. 제 동생은 서울에 취직했다가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서 결국 아버지 일을 도우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저 또한 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미술학원을 차렸어요. 매일 정신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결혼정년기가 되었더라고요. 동네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다들 비슷비슷해서인지 동생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동네 사람이고 둘은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만나 함께 일하고 연애도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을 보면 가끔 부러웠어요. 나도 동네에서 찾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늘 학원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저 카페에 가서 서류를 이 사람한테 좀 전해줘라. 알고 보니 아버지가 일부러 자리를 마련하신 거였어요. 선을 보라고 하면 제가 피할까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려던 거였죠. 저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었는지 친근하게 말을 걸더군요. 잘 지냈어? 나랑 같은 학원 다녔던 거 기억나? 그때 너 진짜 많이 작았는데 이제 많이 컸네. 그렇게 저를 아는 척하며 말을 놓더라고요. 10년 전에 잠깐 봤던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초면에 말까지 놓고 저를 어린애처럼 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람, 지금의 신랑은 그때부터 열렬히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원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중 나오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매일 점심때마다 가져다 줬어요. 아빠 가게에도 자주 들르며 얼굴을 비쳤죠.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저도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빠도 만나보라고 하시고 세무사라는 직업도 안정적이라 괜찮다고 하셔서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죠. 남편은 동네에서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동생도 그를 기억할 정도로 전교회장을 했던 사람이었죠. 동생도 신랑을 처음엔 마음에 들어 했어요. 형님이니까 누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가 서울에서 세무사를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오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지인들 가게부터 세무 처리를 맡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아빠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 아빠를 보고는 부모님 인상이 너무 좋았고 아빠가 보여준 딸 사진을 보고 소개를 부탁했다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네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달라고 계속 부탁했어. 아버지께서도 네 결혼을 내심 바라고 계신 것 같아서 다리를 놓아주셨던 거지. 그렇게 시작된 우리 관계는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신랑은 저희 친정에도 저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어서 빨리 결혼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에 갈비찜을 해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를 낳아준 저희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절을 할 정도로 저희 신랑은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저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친정에도 저한테도 잘하니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침성이 좋고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온 제 인맥에 60년 넘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 인맥까지 활용해 엄청난 고객 수를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 신랑 밑에 다른 세무사와 담당 직원들을 두고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세무서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늘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고향에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겁이 나기도 했거든. 그런데 아버님이 여러 사장님들을 소개해 주셔서 사무실을 이만큼 키울 수 있었어. 나한테 아버님은 정말 최고의 조력자이신 것 같아. 물론 당신 친구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신랑은 대학도 서울로 가고 신랑이랑 친했던 친구들은 다들 서울에 있어서 고향에는 친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인맥 그리고 제 인맥으로 신랑 사무소가 잘 되자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터치하는 게 없었어요. 늘 돈 하시면서 돈 달라는 소리는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오라가라 하면서 간섭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인맥으로 아들이 성공한 걸 알고 계셨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세무사 사무소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단골 자랑 멘트였으니까요. 명절날이 다가오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는 여긴 잘 지내고 괜찮으니까 사돈께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오너라. 가서 푹 쉬고 너희 부부가 가서 바깥 사돈께 인생 조언도 좀 듣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걸 참 좋아하지 않니? 명절 끝나고 와도 상관없으니까 걱정 말고 바깥 사돈하고 시간 많이 보내다 오고 그게 명절 아니겠니? 서로 얼굴 보고 가까워지고 나는 그거면 충분하니까 잘 다녀오렴.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명절날이 되면 시댁이 아닌 친정부터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한 번은 시댁에 먼저 간 적도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현관문에서 거의 쫓아내듯이 사돈께 먼저 인사드리라며 밀어내셔서 시댁 현관문 턱도 못 넘고 다시 친정에 간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시댁에 소홀했던 건 아닙니다.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만큼 저도 어머님 선물이며 봄, 가을에 보약도 챙겨서 보내드렸었고요. 게다가 저희 신랑이 수익이 많이 날 때 시댁에 저 몰래 돈을 드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덕분에 시댁살이 안 한다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용돈 좀 보내달라 하시면 보내드리는 게 저희 형편에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미술학원장을 하면서 매달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고 신랑 또한 동네에서 가장 큰 세무사를 하고 있어서 부부 둘의 수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죠.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동생이 아빠 가게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신랑은 몰랐지만 제 미술학원 차릴 때도 아빠의 자본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미술학원을 시작할 때 계약금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 다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도움을 받았고 동생은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도움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대학 나와서 사무직 일을 하길 바라셨기에 따로 동생을 더 챙겨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사무직이 본인에게 맞지 않았고 서울 생활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묵묵히 아버지 옆에서 과수원 일과 엄마 옆에서 도매상 일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도 동생이 제법 일을 하자 맡기고 여행을 다니시기도 하셨고요. 모든 과수원 일과 도매상 일을 동생이 알고 있었고 1년 내내 쉼없이 일했기에 동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대 나오고 나서 미술학원 차리고 제 일을 했기 때문에 도매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간혹 바쁜 명절에 포장 작업이 많을 때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동생이 물려받는다 생각했지 제가 장녀라고 물려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랑이랑 시댁은 동생이 가게를 물려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까지 저를 달달 볶았어요. 너는 왜 동생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니? 적어도 가게 지분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바깥 사돈 가게 평수도 제법 되고 연매출도 제법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생 다 줄 거는 아니지. 어머니가 관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미술학원 처음 차릴 때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집 살 때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받을 만큼 받았고요. 가게 일도 동생이 몇 년 전부터 배워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맡아서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뻔히 연매출을 아는데. 당신도 지금부터라도 가서 일해. 미술학원 접고 아버지 일 물려받아서 하는 게 더 많이 벌 것 같아. 아님 동생한테 연매출의 20%는 우리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 내가 따로 처리해 줄게. 너 학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버지 가게 물려받으면 훨씬 더 돈 잘 벌 건데 왜 동생에게 다 주고 멍청하게.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그깟 학원이 뭐라고. 시어머니랑 신랑은 저에게 이게 몇 평이네, 명의를 왜 다 동생 이름으로 해주는 거냐, 연매출이 얼마인데 몇 프로는 달라고 해라 하면서 사람을 귀찮게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동생에게 가게를 주지만 않았어도 그 돈으로 시댁 식구들 도와주면 되는데 바보처럼 동생에게 뺏겼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하는 일을 돈도 안 되면서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다는 식으로 말하니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듣고 흘렸지만 계속 듣다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신랑은 계속 동생이 일하는 가게에 가서 일을 배우는 건 어떻겠냐며 제 일을 관두고 동생 가게에 가서 일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봤자 일도 잘 모르고 올케랑 동생이 잘하고 있는 가게에 내가 왜 가냐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신랑도 돈 하면서 저에게 재산 타령하는 거 보니 시어머니랑 똑같더라고요. 신랑 또한 시어머니처럼 학원을 관두고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분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신랑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봐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기 재산도 못 지키는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신랑 입장에서는 연매출도 저보다 잘 알고 있으니 욕심이 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인 제가 저희 아빠 가게를 남도 아니고 제 동생에게 준다는데 자꾸 화를 내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색을 좀 내봤죠. 당신 세무서 이전할 때 아빠가 인테리어 하라고 돈 주셨지. 돈 잘 받았으면서 왜 동생이 가게 물려받는 걸 이렇게 티나기 싫어해? 나도 시댁 재산 가지고 당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한 발짝 물러서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말도 맞지만 내가 매출을 아는데 속상하지. 진짜 동생에게 다 줄 거야? 당신 동생도 너무하네. 그 많은 매출을 혼자서 독식하고 이기적이야.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과수원은 재산으로 받을 때 그러지 말자. 꼭 나랑 상의해. 알았지? 자기 돈을 제가 나쁜 일에 사용해서 다 잃은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고작 아버지 가게에 아버지 아들이 물려받은 건데 왜 아버지 일을 1도 도움을 주지 않는 자기가 속상해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동생이 저희 신랑 눈치를 보면서 선물을 사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동생이 가게 물려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 동생처럼 생각한다 하면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둘이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시간조차 보내지 않더라고요. 동생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랑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친정집에 잘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친정집에 가서 밥 먹고 오자면서 친정집을 챙기고 제 동생을 챙기고 있던 신랑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동네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고 사람들이 죄다 그쪽으로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동생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차라리 그때 가게에 동생 줘버리길 정말 잘했다며 우리는 과수원으로 받자고 그런 소리를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남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 후 얼마 뒤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전문 병원에서요.
저는 동생과 교대로 엄마 병간호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엄마를 챙겼지만 제 일도 있어서 매일 갈 수는 없었죠. 간병인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어요. 가영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동창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를 동창이 하더라고요. 야, 너 남편이 요즘 건물 올릴 거라면서 큰돈 들어온다고 했대. 주식에 투자할 거래.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남편이 큰돈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뭐? 무슨 돈? 너 몰랐어? 우리 남편이 너희 남편 친구잖아. 그 술자리에서 다들 들었대. 큰돈 들어오면 주식 투자하고 건물 올릴 거라고 자랑하더라고. 너는 모르는 일인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돈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돈이 아니면 대체 무슨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 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학원 옆 가게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요즘 어디 투자할지 보러 다니신다던데요. 좋은 정보 있으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이쯤 되니 남편이 소문을 얼마나 내고 다닌 건지 아니면 시댁에서 소문을 퍼뜨린 건지 모르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듯 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죠.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노골적으로 저희 재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영아, 나 이사 가고 싶은데 돈 모은 거 있으면 좀 보태다오. 요즘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좋다더라. 나도 늦기 전에 새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이 들수록 병원도 가깝고 걷기 좋은 곳에 살아야 하지 않니?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엄마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소리나 하고 계시니 말이죠.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는 그저 말을 잃었어요. 정말이지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겉으로는 엄마가 쾌차하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속으론 엄마의 재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였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점점 더 야유어 가셨죠. 사실 엄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준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 재산을 마치 자기들 재산처럼 여기는 시댁이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랑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병문안도 한 번 오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주에는 엄마 병문안 한 번 와봐야 하지 않아? 어떻게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아? 요즘 사무소에서 세금 문제로 얼마나 바쁜데. 당신이 늘 알아서 잘 가잖아. 나까지 가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신랑은 하루 월차를 내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골프를 치러 가더라고요. 그날도 저 몰래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 골프를 치러 간 거였어요. 이것도 결국 동창이 말해줘서 알았죠. 야, 네 남편 골프 치고 있더라? 뭐? 골프? 남편이 이 동네에서 너무 태평하게 지내는 게 괘씸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남편은 그저 돈 들어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더군요. 남편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인맥만 대단하다면서 본인도 이 동네에서 무시 못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미술학원 한다고 무시하더니 내가 여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남편은 태평하게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 너무 괘씸했어요. 동생과 올케는 일주일에 3번씩 가게 일을 하면서도 엄마 병문안에 왔어요. 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엄마가 먹을 죽과 반찬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가져다주고 제가 힘들까봐 기차역까지 나와서 집까지 데려다주곤 했죠. 어느 날 저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엄마 병문안 한 번도 안 오고 엄마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어. 동생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남동생에게 말했어요. 나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매번 데리러 안 나와도 돼.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열어야 하잖아. 이제 이러지 마. 누나 부담스러워. 제가 이렇게 말려도 동생은 늘 웃으며 말했죠. 누나, 우리 집 와이프가 예쁜 형님 누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늘 모시러 가래. 자기 가족 잘 지켜야 한다고. 나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시켜서 하는 거지. 여기서 20분이나 가야 하는데 누나랑 대화나 하면서 가지 뭐. 동생 부부는 저를 아끼고 저 또한 동생만큼 올케를 아꼈어요. 저희 3명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얼마 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제 앞으로 8억이라는 재산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4억을 동생에게 입금했어요. 내가 지금 너 통장으로 4억 보냈어. 너도 가게 수리 들어가야 한다며. 이사는 언제 할 거야? 올케가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내가 보낸 돈은 이사하는 데 써. 그래야 나도 조카들 보기에 마음 편할 것 같고. 동생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누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우리 와이프도 싫어할 거야. 다시 입금해줄게. 나도 우리 엄마 아들이거든. 당연히 병간호 같이 해야지.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이사 갈 거야. 괜찮아, 누나. 그러자 제가 말했죠. 그러지 마. 누나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들 커가는데 계속 투룸에 살 수 없잖아. 나중에 가게 수리하고 매상 많이 오르면 누나한테 갚아. 알겠지? 동생에게 이번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했어요. 동생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죠. 아이 둘도 커가면서 돈도 많이 들고 아버지 가게 또한 경기를 타서 예전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생과 올케에게 엄마가 가시는 길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줘서 고맙다고 그 대가로 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도 상속을 받긴 했죠. 제가 더 많이 받기도 했고 더구나 동생 몫으로 받은 돈은 싹 다 가게 수리하는 데 사용할 것 같았어요. 아빠가 가게 하실 때도 고쳐야지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전부터 저 혼자 결정해 놓은 거긴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신랑과 의논하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의논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재산을 받은 거고 엄마가 마지막 가실 때까지 병문안 한 번 안 온 신랑이 욕심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가 다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소문이 나더라고요. 신랑은 왜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주지 않고 마음대로 4억이나 동생 이사 갔는데 보탰냐고 따졌습니다. 너는 부부가 되어서 재산을 의논하고 써야지. 왜 너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당장 처남에게 받아와. 4천도 아니고 4억을 주는 누나가 어딨어? 그 돈으로 뭐 할 건지 다 정해놨는데 당장 다시 받아와. 남편의 그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침착하게 얘기했죠. 당신이 엄마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와서 도움을 준 적이 있어? 아님 내가 기차역에 내렸을 때 와서 데리러 온 적이 있어? 그냥 택시 타고 와라. 나 피곤하다. 알아서 해라. 이런 말만 했잖아. 내 동생이랑 올케가 매주 3번씩 서울까지 왔다 갔다 애들 데리고 병문안 가고 반찬해서 나르고 했어. 그 정도 주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잘했어. 하지만 일이 바쁜 걸 어떡하니? 나는 뭐 처가 식구들에게 못했어? 당신 유산 받았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당신 멋대로 4억이나 썼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살고 싶음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저보고 나가라며 삿대질을 하는데 저도 열이 받았죠. 아니